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셜록님과 인사드리게 됐네요. 어서 오세요, 셜록님.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네, 오늘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두 번째 게스트는 어떤 분이시죠? 네, 저희 언니네 북신의 살롱의 맏언니이신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자, 미스 블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어색하네요. 블루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본명은 알고 있지만 블루. 근데 약간 여름에 시원한 어떤 청량감을 뭔가 느끼게 되는 닉네임인 것 같기도 한데. 저랑 정반대로 생각하셨네요. 전 요즘에 기분이 블루셔서 혹시 블루라고 지으셨나. 그러게요. 네,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이제 파란 하늘처럼 그 시원한 걸 좋아해서 바다나 하늘을 좋아해서 제가 맞았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런 그 의미도 있고 그냥 저는 그냥 약간 그 멜랑콜리한 그런 우울함 같은 걸 그냥 즐기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의미로 블루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루님의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이 닉네임을 정하셨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은 없었고 그냥 바로 단번에 바로 닉네임은 블루다. 정말.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약간 우울한 느낌도 있고. 감독님은 컬러로 만약에 닉네임을 정하신다면 어떤 걸로 정하세요? 저요? 저는 다크? 오렌지. 잠깐만. 저도 오렌지 되게 좋아해요. 오렌지 좋아하고 그러면 저는 레드요. 레드 어울린다. 네, 피 색깔만 보면 흥분을 해서. 성격과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여름 되게 좋아하고. 네, 맞아요. 강렬하고 화려하고. 이글이글거리고. 이글이글 좋네요. 네, 저희 오늘 우리 블루님께서 선정해주신 책은 어떤 책인가요, 셜록님? 저희 소개를 빌리자면 미국판 전원일기 같은 소설입니다. 그런 느낌 맞는 그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작품인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블루님? 올리브 키터리지는 어쨌든 이건 인생책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요. 왜냐하면 인생책이라고 하면 이 작가도 엘리자베스 스트라우스 이분도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읽었던 그 수많은 많은 좋은 책들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그 미국의 그 작은 해안 마을에 이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되게 성격이 까다롭고 모나고 되게 거칠고 예민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좀 여리고 다정한 면도 분명히 어느 부분에는 있어요. 있지만 그걸 다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하지 못한 그 어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도 아이도 엄청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외로움에 이제 사무쳐서 시달려서 결국 자기가 평소에는 이제 쳐다도 안 보던 이 마을의 어떤 뚱뚱한 늙은 남자 잭 캐니슨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는 그런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마을 사람들의 얘기들이 아주 정말 보석 같은 얘기들이 끼어져 있는데 저도 너무 좋은 게 이 소설이 보통 우리가 단편집하면 끊어져 있잖아요. 등장인물들이 바뀌면서 이야기도 바뀌고 설정도 바뀌는데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가 어떻게든 올리브가 끼어들어가 있어. 작게든 크게든. 조금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든 아니면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뭐 인물로 등장을 하던 올리브는 무조건 일단은 등장을 해요. 단편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단편들이 13편, 총 13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버릴 것이 없는 그래서 너무 좋았던 소설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단편이라고 사실 생각할 수 없게 한 챕터 한 챕터 하나를 아예 그냥 따로 이야기를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2-3번 읽었는데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어려웠어. 집중이 사실은 안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니까 더 와닿지 않았던 그전에 와닿지 않았던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볼수록 더 좋은 작품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장편 소설 읽기가 어렵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뭐 이제 뭐 지하철이나 그런데 책 읽다가 한번 덮고
읽다가 덮고 하다 맞아요. 보면 흐름이 솔직히 끊겨. 끊겨가지고 결국 마무리 짓는 책들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중간에서 근데 끝나게 되지. 예, 근데 이 책은 그냥 챕터별로 그냥 따로 독립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읽기도 수월하고 각각의 얘기들이 너무 좀 감동적인 맞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상당히 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정말 강추하고 싶은 거는 이 책은 꼭 2번, 3번 읽어보셔라. 그렇죠. 사골국물 같은 거죠. 정말 진한 사골국물처럼 무려내면 낼수록 맞아요. 그 맛이 정말 진해지는 그런 소설이라서 꼭 2번, 3번 읽어보셨으면 맞아요. 좋겠다. 그리고 올리브라는 캐릭터 자체도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뭐 퉁명스럽고 괴팍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로만 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볼수록 좀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는 너무 이해되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절대 한 가지 면만 갖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사람한테 나는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되게 악마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일 수 있고 이런 되게 입체적인 면들이 있는데 저는 올리브도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올리브라는 사람이 되게 그 까탈스럽고 되게 좀 괴팍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다정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표현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가서는 올리브를 능력도 없고. 겪어본 예. 사람이라면 사실 그 따뜻함을 다 알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 제목도 올리브 키터리지고 이 이야기도 크게는 2가지로 좀 전개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올리브와 올리브의 가족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올리브와 연관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어쨌거나 이 주인공도 책의 제목도 올리브 키터리지인데 올리브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올리브 키터리지를 그냥 작가의 그냥 투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뭔가 솔직하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그냥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없지.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네.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꾸미는 능력을 이제 획득하잖아요. 그래서 세련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뱉지 않아서 뭔가 자기를 세련되게 좀 포장하는 그런 과정을 어른이 되면서 좀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올리브 키터리지는 그냥 뭐 그런 게 없는 여자인 거죠.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 물론 뭐 우리들 성격이 뭐 다 이렇지. 그렇지 저는 그런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드러내려고 다들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걸 예. 감출 필요를 또 모르기 때문에 안 감추는 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마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에 그거를 잘 포장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헨리. 헨리도 그렇고 여기 겨울 음악회 뭐 같은데 보면 되게 세련되게 겨울 뭐 음악회 가고 뭐 그런 부부들이 네. 등장하지만 그렇죠. 어느 한 포인트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그 날카로움과 어떻게 보면 좀 맞아. 추함을 네. 그냥 순간적으로 맞아요. 드러내잖아요.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없는 것들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맞아요. 거죠. 일반적인 그런 것 사람들은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맞아,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 그러면서 들었어요.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라고 늘 생각을 생각하고. 많이 하죠. 어. 전 그런 게 싫어요. 그런 것 같아. 전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아니 왜 그 바닥까지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런 포인트들이 싫고 그래서 저는 이런 솔직한 올리브 키터리지가 한편으로는 되게 좀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블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올리브에게 가장 몰입이 잘 됐던. 그렇죠. 그리고 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괴팍하다는 뜻은 아니긴 하지만 좀 솔직한 편이에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이제 그냥 내 감정을 별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좀 그런 편이라서 좀 많이 공감이 됐었죠. 저는 근데 올리브가 사실 괴팍하다는 생각을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괴팍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조차도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거? 따뜻하지. 그러니까 심지어 그 내면에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표현이나 그런 부분이
세련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괴팍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첫 번째 며느리 이름이 수전. 수잔. 수전. 그 뒷담화를 하는 거를 이제 보잖아요. 근데 되게 귀엽게 복수를 하지 않아요? 네, 뭐다 귀엽게 훔치고. 복수합니다. 근데 네. 사실은 정말 괴팍한 사람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게 반항의 의미지만은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뭐 분노라든지 불평이 약간 이 정도의 것이라면은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헨리한테 하는 것도 보면은 사실은 헨리의 성격도 사실 우리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헨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올리브와 올리브 가족들 음.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올리브와 남편 헨리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들 크리스토퍼가 있거든요. 그런데 헨리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신사야. 신사고 아내에게 모진 말이나 뭐 거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늘 젠틀하게 아내를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저런 천사 같은 헨리가 저런 악마 같은 올리브를 견뎌내지? 두 사람의 캐릭터가 마을 사람들에겐 상반되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또 아들이 있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이 없어. 말이 없고 집에서 그냥 늘 얘기하는 사람은 올리브밖에 없어. 올리브가 미주얼고주얼 얘기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 약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가족들이 구성원을 이루어서 생활해 나가는데 그런 헨리와 올리브의 관계, 이 관계도 좀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헨리를 좋게 볼 수도 있고 좀 무심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이 헨리가 되게 착한 남자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든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또 보면은 다 결혼시켜야 되고 다 행복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헨리하고 올리브의 관계를 보면서 이 남자랑 살면은 어떤 여자여도 올리브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남자한테는 좀 대쪽 같은 여자가 필요한데 이게 사실 한국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놀라운 점이었고.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올리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 올리브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괴팍한 여자는 맞아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처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격이 변해간 건데 그 원인 중에 한 명이 저는 헨리라고 맞아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하세요? 옆에서 너무 답답해. 너무 올고준 얘기만 하고 너무 답답하게 행동하다 보면 가만 그거를 자꾸 지적하고 책질질 하다 보면 점점 내가 예민해지고 점점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중간에 그 다른 길이라는 단편에서 보면 이제 올리브가 저녁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네.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맞아요. 병원 응급실에 차를 빨리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배가 아파서 지금 나오기 직전인데 기억나네요. 헨리는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왜냐면 그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 아니 근데 차를 거기다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올리브를 그냥 내려다주고 자기는 가면 되는 건데. 사면타였어. 예. 첫 번째는 주유소 화장실에 내려달라고 했어. 예. 근데 주유소 화장실이 문을 열었을지 안 열었을지 모르니까 그냥 집으로 가자. 집에 15분이면 도착해.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신호를 지키는 거야. 신호를 지키기 시작해. 결국에는 이제 올리버가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헨리가 못 견디고 그러면은 가까운 데 보이는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도 응급실 바로 앞에 내려주면 되는데 블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문 주차장을 찾아서 가는 거야.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저도 분노 게이지가 막 상승해서 정말 이런 남자라면 나도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멀리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헨리는 너무 좋은 정말 신사이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남자하고 옆에 같이 산다고 이렇게 내가 정말 싸기 직전인데 거기에 내려주지 않고 주차장을 찾는 남자 생각만 해도 그렇죠. 화딱지 나죠. 답답하지 그리고 않아요? 여기서 하나 더 네. 있는 게 올리브랑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이 단편집에 등장했을 때 두 사람 나이가 60대 중반이었거든요. 거의 한 40년 같이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 올리브 성격을 알 거 아니야. 알 거 아니야 헨리가. 그러면은 급하다고 하면 어디 중간 길가에 좀 세워주고 옷으로 가려주면 되지. 근데 그게 변할 수 있을까요, 성격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 어쨌든 오래 같이 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맞춰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봐도 헨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성격이. 그래서 오히려 그 만족하지 못한 거를 아들한테 좀 집착을 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크리스한테도 집착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와 올리브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가 굉장히 만혼이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3개월인가요? 그쵸? 3개월인가 만난 여자랑 결혼을 그냥 결심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좀 염려가 되잖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좀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1년, 딱 1년. 그렇죠. 딱 1년 만나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했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아. 했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는데 심지어 그 여자는 애가 둘이 있는데 남편이 다 달라. 그리고 셋째를 임신했어. 그게 이제 크리스의 아이인데 그거를 셋째가 임신을 할 때까지도 엄마한테 소식을 전하지 않은 크리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크리스 같은 아들이 있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올리브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왜 크리스가 그렇게 되었나가 중요한데 올리브는 자기는 인정은 하지 않지만 결국 중간중간에 내용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를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정말 그냥 체벌한 게 아니라 진짜 때렸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인정을 하면서 그런 구절도 나오고 중간에 보면 회상하는 장면도 있는데 나는 왜 크리스가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잠시 있다가 근데 기억이 어떤 기억들이 나기 시작하냐면 어린아이가 꽃을 향해 손을 뻗는데 그 손을 무정하게 세차게 내가 그렇게 때렸었지. 뭐 그리고 크리스가 자기를 무서워해서 받은 성적표 이제 성적이 안 좋았나 봐요. 그 성적표를 몰래 태우려고 하다가 이제 숲을 태울 뻔한 그런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체벌을 너무 심하게 했고 그 학대를 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리고 네. 자살까지 생각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리브가 원인이 된 거죠. 근데 올리브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고 내가 과거에 그런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들은 다 그냥 어디 넘겨버린 그쵸. 거예요. 넘겨버리고 너는 도대체 너가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알고 보면 원인은 올리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불쌍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 블루님은 그 예. 원인이 올리브에게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의 태도가 충분히 이해가 저는 되셨어요? 이해가 되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크리스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커갈 수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울증 엄마한테 한번 고백을 했다고 중간에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회상신에 우울증도 나오더라고요. 걸렸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게 어머니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뭐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헨리. 그렇죠. 어머니가 100%는 아니고 아버지. 그러니까. 헨리도 답답하긴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 예. 조금 속상했던 게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헨리에 대해서는 다 좋은 얘기만 해. 근데 저는 그게 이야기의 중심축이 올리브 키터리지기 때문에 크리스가 헨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적으로 묘사된 건 솔직히 없잖아요. 하나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크리스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의 그런 성격 때문에 아버지도 되게 힘드셨다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체벌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1순위지.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키터리지안에게 집중이 된 거고 솔직히 사춘기 때는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제일 땡큐 아닌가요? 특히 남자애들은. 그러니까요. 아마 그렇긴 해.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근데 원인은 올리브가 헨리를 되게 원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지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교장의 그런 쓸데없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뭐 집에 와서는 집안일도 내가 해야 되고 크리스도 챙겨야 된다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여자가 힘들게 혼자 모든 거를 짊어져 오면서 힘들면서 변해간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헨리는 방관했던 거죠. 약간 방관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헨리도 하나의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크리스의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음. 대해서 깊이 못 느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모든 불구하고 이제 그 음. 크리스가 엄마하고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뉴욕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저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다 똑같구나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우리도 사실 뭐 부모님이랑 100% 맞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부모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되는 뭔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력을 한다는 것 맞아요. 자체가 네. 근데 저는 이게 어쩌면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엄마들 되게 예민해서 되게 많이 부딪히고 저는 막 엄마하고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엄마랑 되게 많이 제가 엄마를 제일 많이 닮아가지고 저희 딸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엄마랑 제일 많이 부딪히니까 엄마도 제 성격을 알고 저도 엄마 성격을 알아서 웬만해선 서로 건드리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때 저를 되게 못 살게 굴었어도 나이 먹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잊어버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냥 잊혀져. 그리고 점점 나이 먹고 기댈 곳 없는 엄마가 되게 치근해 보이는 그런 감정들이 점점 저는 커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엄마를 초대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다 부모님하고 30분만 있을 때 딱 좋은 거잖아요. 같은 거 아니었을까? 그렇기는 한데 맞아요. 그렇긴 한데 조금만 더 헨리 잃고 나서 혼자 살아가는 올리브에게는 조금만 더 다정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바람도 한편으로는 네, 책을 읽으면서는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 그 맞아요. 맞아요. 딸이 있어야 돼요. 딸과 아들은 난 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크리스도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도 보면 되게 마음 아팠어요.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 크리스 입장에서는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랐기 때문에 크리스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크리스도 아까 셜록님이 얘기한 것처럼 노력을 했어요.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거기에서 정말 사소한 이유로 정말 잘 지내다가 사소한 터졌지. 이유로 그치. 올리브가 또 터뜨려 터졌어. 가지고 결국 그 관계가 다시 또 절단돼 가지고 다시 올리브가 되돌아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크리스가 그때도 너무 안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노력을 사건도 했는데.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저 네.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뉴욕에 있는 크리스 집에서 올리브가 지내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장전은 그 지하 방을 줬던 거. 거기서 내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 좀 약간 어긋났어. 어긋났는데 가서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야. 다 배다른 아이들이 있고 저기서 내 손주가 태어난다고 저 배에서 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바라봤던 거. 그게 2연타였던 것 같고 이제 3연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는데 자기 옷에 아이스크림 자국이 남았어. 근데 이걸 애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고 아니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얼굴에 묻은 아이스크림 옷에 묻은 아이스크림 다 손수 닦아줄 거면서 나는 그냥 치매 걸린 노인네처럼 그냥 그렇게 내버려도 이것들이 이러면서 터지잖아요. 근데 약간 터지는 포인트는 좀 재밌긴 했지만 근데 저는 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저도 이해가 됐어요. 왜 이해가 되지? 네, 저는 진짜 이거 읽으면서 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구나. 맞아, 똑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내 동생네 이제 묵으로 왔을 때 한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방이 보통 아파트 방이 3개잖아요. 안방이 하나가 있고 보통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작은 하나는 방이. 이제 작은 방은 뭐 적당하게 해놓은 그 방이고 맞아요. 솔직히 시부모님이나 시어머님이 오면 안방을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안방을 내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그 적당한 작은 방에서 맞아요. 지내게 네.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엄마는 그걸 보고 얘네들이 나를 골방에서 지낸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가 네. 힘이 막 남아돌 땐 괜찮은데 네. 약간 나이 들어서 힘없고 처량하다라는 느낌 받을 때 이렇게 대우하면 그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올리브 그 지하 방도 솔직히 방 구조를 생각했을 때 지하긴 했지만 되게 제일 깔끔한 맞아요. 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별 생각 처음엔 네. 뭐지 하다가 왜 터진 게 왜 공원에 갔다가 누가 물어보잖아요. 자기 지하에서 바퀴벌레 나오고 쥐 나오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잠깐만 나를 그런 지하에다 쳐넣었다는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기가 있다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 근본적인 이 올리브가 터진 이유는 그냥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요. 맞아. 그랬던 그러니까 것 같아. 나만 해도 아들이 말도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배다른 아버지를 가진 아이가 줄줄이 달려있고 달려있고. 그런 며느리를 보면은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리브가 그런 되게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자기의 취향 카테고리에 일도 부합하지 않는 잭 캐니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이 소설의 가장 마지막 맞아요. 단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것도 만나게 되는 그 사연이 그냥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바닥에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남자를 노인을 보고 뭐야 하고 갔더니 잭이고 좀 아파 보이길래 119를 부르러 가려고 했더니 가지 말라고, 내 옆에 있어달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뭔가 약간 끈끈한 어떤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챕터를 보면서 그 건물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좀 그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왜요? 그 이게 뭔가 사람이 다 죽는 순간까지 뭔가 나의 가치를 계속 확인하고 좀 다 쓰여지고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카한테 올리브가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렇죠. 사람. 올리브는 이제 뭐 남편도 죽고 자식도 멀어지고 이제 자기 너무 혼자고 외롭고 한데 이렇게 누군가 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책임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그 약간 좀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나이 들고 다 지쳐가지만 좀 다시 사랑을 하겠다는 용기를 찾잖아요. 근데 그게 뭐 삶에서 사랑을 인해서 어떤 용기를 갖고 다시 힘 내서 나가야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주는 것 같고. 그 두 사람의 만남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 우리가 아직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하고 사랑을 느낄 때에는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을 느끼는데 이렇게 황혼에 맺어지는 관계가 뭔가 내가 필요하고 나를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동지애 같은 느낌으로 만나게 되는 설정이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누군가 나를 되게 필요로 한다라는 그 느낌이 되게 좋지 않나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나이의 여자들이 되면은 이거를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한테 그걸 느끼겠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슬픈 감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올리브가 이제 그런 남자를 만나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잭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 동안에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다리면서 올리브가 대기실에 있던 시간이 잠시나마 사람 사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런 그거 너무 구절이 좋았어.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거구나. 우리가 사람 사는 이유가 우리가 왜 사나 생각해봤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이 정말 맞아요.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누군가를 이제 찾을 수가 있고 나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슬픈 게 아니라 좋은 거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 상태로 가다가 사실 너무 좋았던 거는 올리브 자체도 본인도 그렇고 잭도 그렇고 서로의 어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사실은 살아간다라는 걸 결국 인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구멍이 숭숭 난 뚫린 치즈. 치즈가 두 개의 치즈가 합쳐지는 그런 묘사를 하잖아요. 그 문장 너무 두 사람의 좋았어요. 그 결합을 구멍이 숭숭난 치즈 두 개가 하나로 만나서 결합되는 그런 표현들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브가 잭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또 나름 약간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안심이 됐던 부분은 그래 그 나이가 돼도 사실 우리 지금 이 나이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올리브에서 나이가 우리도 빨리 올 텐데 그때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건 너무 병약하고 너무 지치고 이제 할 거 없고 희망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뭐 올리브처럼 계속 사랑하고 삶은 고온 되잖아요.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적인 것도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네, 그래서 올리브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챕터에서 이렇게 잭과의 뭔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것 같은 암시로 끝나거든요. 뭐 그 뒤에 이제 크리스의 또 아이가 나오면 좀 더 아이들과도 가까워질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열린 결말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안에서 크로스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계속 등장을 하는 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등장한 13편의 단편 중에 크로스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단편 중 어떤 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지 그 얘기도 우리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첫 번째 봤을 때 그 마지막 챕터 강의 너무 강렬했어요. 잭과의 만남. 그쵸. 그 부분이 뭔가 작가의 메시지가 가장 전달이 많이 됐던 챕터기도 하고 너무 강렬했는데 사실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안 보이던 캐릭터들이 그냥 숭숭숭 나오면서 이 두 번째 챕터죠. 밀물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 밀물 너무 음. 좋죠. 네. 밀물에서 보면은 케빈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케빈은 이제 크로스비의 올리브랑 이제 같은 동네 살다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살을 해서 여길 떠나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자살을 하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우연히 바닷물에 빠진 자기 어릴 때 친구 패티인가요? 패티. 패티를 구하면서 뭔가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는 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리브가 어렸을 때 케빈의 선생님이었는데 차에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이제 케빈하고 말을 얘기를 나누게 걸죠. 되죠. 네. 긴 얘기를 차에서 둘이 나누게 되는데 너무 좋았던 게 이 올리브도 케빈하고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살을 했고 그랬죠. 또 아들도 우울증을 겪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이 케빈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고 내가 음.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너무 큰 일인데 올리브는 이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좋은 게 올리브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거. 케빈에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쭉 읽어봤을 때에는.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의도하지 않게 그냥 본인은 본인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와닿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하는 방식이 사실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읽을 때 올리브가 되게 알고 보면 되게 섬세한 여자잖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되게 그걸 잘 맞아. 캐치하는 네. 여자여서 그때 케빈의 눈빛을 보고 뭔가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떠나지 않고 맞아요. 케빈이 뭐 동의하든 안 하든 그냥 가서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두런두런 이렇게 꺼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올리브한테 이제 정이 가기 시작했던 게 그 챕터부터였고 맞아요. 그런 태도가 뒤에 그 거식증 걸린 니나라는 그쵸. 아이에게도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도넛을 올리브가 배가 고파가지고 몇 개 먹으니까 굶주려서 많이 먹는 거다라고 했더니 굶주렸다고 하기엔 많이 통통하신데요? 라고 니나가 얘기를 하니까 올리브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는 자기한테 통통하다고 얘기해서 우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니나를 보자마자 얘는 좀 힘든 아이구나 라는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이 흘러나왔던 츤데레. 그리고 딱 얘기하잖아요. 나는 학생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케빈을 봤을 때도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거의 초반 챕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사람 왜 저는 이걸 못 봤지 내가?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서 사실 네. 이 뒤에 이야기를 읽을 때 올리브한테 좀 더 뭔가 그 여자의 행동이나 말이 좀 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던 그리고 것 그거 같아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케빈이 올리브가 이제 그만 떠나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가슴 아팠어요. 네. 그 두 가지 마음이 그 챕터의 끝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가서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기 직전에 패티를 보면서 뛰어들잖아요.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 친구의 손을 꽉 잡는데 거기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아이를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전해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표현들이. 맞아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궁금했던 게 이 뒤에 케빈은 잘 살았을까? 과연 그게 얼마나 오래 갔을까? 트라우마가 더 셀까? 나 그 순간에 받는 그 자극이 더 셀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 미국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이게 미드로 나왔잖아요. 예,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좀 그 뒤에 아기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케빈 결혼식, 그 올리브 아들의 결혼식 초대받아서. 케빈 얘기가 나왔대요. 더 조금 추가가 됐는데 저도 약간 정말? 얘기만 들어서 한번 다시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얘기는 계속 잘 살았다는 건데. 그런데 결혼식을 다 못 보고 도망갔다라는 식으로 약간 내용을 본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또 많이 생각을 들었던 거는 과연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뭔가 친구를 구하고서 갑자기 삶의 의욕을 찾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부족한 거여서 과연 이 아이가 느꼈을 이 느낌이 뭐였을까? 근데 저는 좀 공감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내 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살고 싶어서 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전해질 것 같거든요, 나한테. 그리고
이 순간에 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누군가를 정말 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올리브의 예. 잭과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너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케빈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블루님이 가장 감명 깊게 읽으신 챕터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냥 모든 챕터가 다 좋았어요, 진짜. 다 얘기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챕터인데 피아노 연주자를 피아노 연주자. 얘기를 해야 엔지. 되겠네요. 예, 엔지 얘긴데 엔지가 되게 혼자 늙어가는 여자인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이제 맞아요.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엔지라는 여자는 마을에 있는 그 바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여자인데 피아노를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재능이 정말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누군가 자기의 얘기를 듣고 그 연주를 보고 공부를 시켜주려고 엄마한테 얘는 어디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피아노 연주 그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매춘부였잖아요. 얘기를 해주면 네. 예, 매춘부였는데 그걸 거부하죠. 얘는 나를 필요로 한다. 거기 가서 공부할 애가 아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하고 딸을 자기 삶에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엔지는 교육도 못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자기 그 연주 실력을 계속 키우고 결국 나중에는 바에서 연주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중간에 사랑이 한 번 있었어요. 네. 한 번 제이슨이었나요? 누군가 멜컴 무디. 멜컴을 아니, 울리남. 사이먼. 사이먼이 네. 이제 있었는데 사이먼하고 젊었을 때 사랑을 나누지만 사이먼이 이제 이 마을에 왔다가 떠나가고 그런 과정을 겪고 이 여자는 이제 그 내연녀의 삶을 살게 되는 네, 거죠. 유부남과 멜컴. 22년을 예. 만났어. 그 22년 동안 유부남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되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럼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는 건데 중간에 되게 슬펐던 그런 묘사가 있어요. 눈가의 잔주름은 꽤 두드러졌지만 부드러운 주름이어서 이 얼굴에는 혹독한 일이란 일어난 적이 없는 듯 했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면 그녀의 얼굴은 그 나이에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기대감을 너무 선명하게 드러냈다. 소박한 기대감이라는 게 너무 나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데 어떤 누군가 상대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는 얼굴을 가지고 늙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마음 맞아. 아픈 네, 일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외롭잖아요. 외로운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외로움을 받나? 그래서 나한테 다가왔나? 역시 여기서도 성향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느낌의 소스라치게 정말 싫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인 친구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다 해요? 그 친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나도 그럴 때 되게 그런 흠칫한 느낌이 들었다고.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남자에게 뭔가 기대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이 엔지의 모습이 되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보면 엔지는 항상 하이힐을 신고 걸어다니잖아요. 차도 없으면서. 맞아요. 굽 높은 하이힐에 치마 입고 네. 걸어다니는 여자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얼굴에 기대감을 그 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품은 얼굴을 이제 지니고 살아간다는 그 엔지의 모습을 생각할 때 되게 좀 마음이 짠했어요. 그리고 되게 약간 예. 주민들도 좀 처량하게 보는 것 같고 외로운 그렇죠. 사람으로 보는 것 예. 같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짠했던 게 22년을 만난 남자한테 전화 한 통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죠. 않았었는데 그때 근데 전화를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찾아와서 쌍욕하고 가. 예. 사실은 끝낼 생각으로 사실 전화를 한 거니까 용기를 낸 거죠, 그 부분은. 용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슬픈 게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관계를 22년 동안이나 맺어왔던 게 너무도 이제 처량하고 아픈 슬픈 거죠. 그 사이먼이란 남자도 결국 와서 한다는 얘기가 사실 너 만나던 시기에 네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떠났는데 엄마가 날 찾아왔어라고 얘기했나? 예, 네, 그렇죠. 그랬죠. 근데 그것도 너무 슬펐던 게, 그러니까 사이먼이 솔직히 굳이 이제 이 몇십 년이 지나서 예전에 사귀었던 엔지를 그러니까. 찾아올 이유도 없는데 찾아와서 굳이 이 바에 찾아와서 엔지가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죠. 근데 사이먼이 왜 떠났냐면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이먼도 워낙은 음악을 하려고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바를 전전하지만 자기가 음악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재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먼이 이 여자 엔지의 재능을 약간 질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못 이기고 나중에 떠났을 거라는 그런 암시가 중간에 나오는데 못났네요. 왜냐면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엔지인데 엔지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 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떠난 것 같은 암시가 있는데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엔지가 연주하는 모습을 밤에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엔지한테 다가온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내가 너를 떠났을 때 실은 너희 엄마가 나한테 와서 옷을 내 앞에서 벗어서 그랬다. 근데 그 얘기를 굳이 왜 했겠어요? 질투의 완성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밤이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그쵸. 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엔지의 정말 유일한 어떻게 보면 사랑이었다고 볼 수 있던 남자였는데 정말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되게 굳이 와가지고 한다는 기분 말이 나빴던 게 그 말이잖아요. 첫 마디도 결혼했어? 아직 혼자니? 혼자라고 하니까 난 아이가 셋이나 있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를 않나. 내가 마치 승자야. 근데 사실 그 사이먼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 매여있는 그 엄마의 관계를 사실은 용기 있게 그 불륜도 끊어내고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엔지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이먼이 떠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음악에 취했을 때 그녀는 많은 것을 이해했다 하면서 그 나이에 수십 년 동안 그녀를 동정해왔노라고 꼭 말을 해야 했다면 그의 인생 또한 그냥 낙심한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사이먼이 자기가 정말 행복했다면 그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여자가 연주하는 걸 보고 쓰레기 같은 말을 던져놓고 가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 삶도 불행했던 불행했기 거예요.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와서 네. 이 엔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또 한 번 더 짓밟고 떠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동정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인간인 거죠. 근데 약간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보다 더 불행한 누군가를 보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걸 확인하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 소설 안에서도 중간중간 계속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어떻게 추하기도 한 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중간중간에 또 이 얘기 말고 여행바구니라는 그런 맞아요. 얘기에서도 네. 한번 올리브 키터리지의 모습을 통해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좀 맞아요. 한번 들은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잃은 그 말린을 찾아가가지고 그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싶었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다 사실 나한테도 그런 마음 있는 것 같고 모두에게 그런 마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그런 걸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그래? 적어도 우리끼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책 제목도 그렇고 이제 이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본 이 소설, 그래서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존버죠, 존버. 존버? 뭐지?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뭐 누구든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뭐 존버하면 존나 버티면 또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찾아온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었을까? 네, 저는 절대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신에 의지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올리브가 헨리가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떠날 줄 알았겠나?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 알았겠나? 그리고 제게랑 사랑에 빠질 줄 알았겠나? 그런 것들 봤을 때 절대 뭐든 정해진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는 게 인생이다. 감독님 어떠세요?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절대 계세요? 절대 안 흘러갑니다. 예상 밖의 인생이에요. 네. 저는 보면 이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상적인 매일의 삶이 쉬운 것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만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게 그냥 정말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맞아요. 말 같아요. 결국 블루님 네. 말씀도 존버.
우리 모두 다 사는 게 힘들지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추하고 그런 모습도 가지고는 있죠. 있지만 네. 그런 것 자체도 저는 그냥 삶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냥 내 스스로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냥 나는 소중하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진짜.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소중해. 이 정도면 괜찮아. 저도 맞아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의 삶 자체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소중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작가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제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들. 저는 사실 몇 번 더 읽을 생각인데 아, 진짜죠? 진짜 더 읽을 생각인데 읽어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세워놓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그거 안 했잖아요. 할 우리 거예요. 그 뭐? 뭐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뭐 궁금하다. 그냥 아니 왜냐면 이 책이 정말 각 챕터별로 너무 문장들이 많아요. 너무 정말 가슴을 후벼파는 문장들이 많아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이때 헤어져. 문장. 통했어. 하려고 했었어. 하나씩 언니들은 뭐였는지. 네, 그 책을 읽으면서 네. 근데 사실 너무 하나만 꼽기가 너무 맞아요. 많아요. 너무 아까워서 많아요. 이 책은 진짜 한 10개 정도 꼽아야 되는데 10개도 모자라요. 시간이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 하나씩만 네. 소개해 주기로 해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그냥 뭐 짧게 치겠습니다. 저 227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실은 결국 이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누가 뭐래도 삶은 선물이다. 저는 이게 가장 그렇죠. 와닿았는데 결국 뭐 이 세상에서 우리 다 눈 감는 순간까지 우리의 선물을 재밌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역시. 저는 문장이 진짜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 책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얘기는 줄거리만 했는데 솔직히 중간중간에 정말 우리 마음을 후벼피는 그런 문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이제 직접 이 문장들을 많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꼽자면 그녀는 외로움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올리브는 생이 그녀가 큰 기쁨과 작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큰 기쁨은 결혼이나 아이처럼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위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류가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작은 기쁨도 필요한 것이다. 브래들리 친절한 점원이나 내 커피 취향을 알고 있는 던킨 도너츠 여종업원처럼 정말 어려운 게 삶이다. 전 이런 그 문장을 읽으면서 좋네요, 진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솔직히 그런 분이십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 맞으세요. 힘들게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작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좀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블루님 저는 지금 네. 굉장히 큰 기쁨도 주고 계신 게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너무 못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감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 낭송하는 목소리 들으면 스르르 눈이 감겨가지고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되는데. 일단은 저희에게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작은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여행 바구니라는 챕터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올리브는 말린의 머리에 한 손을 살며시 갖다 대고 싶지만 그런 것은 올리브가 별로 잘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서서 말린이 앉은 의자 옆에 서서 옆 창문으로 이제 물살이 거의 빠져나가 넓어진 해안선을 본다. 저 아래에서 물수제비 뜨기에 여념이 없던 에디 주니어를 생각한다. 그 느낌을 올리브는 다만 기억할 수 있을 뿐이다. 돌멩이를 집어서 힘을 조절하여 바다에 던질 여력이 있는 젊음을. 아직 그 짓을 할 만한 망할 돌멩이를 던질 힘이 있는 젊음을. 전 너무 좋았거든요. 이 문장이. 좋고 슬프네요. 그쵸. 이 망할 힘이 있는 젊음을 부러워하는 올리브 보면서 내 인생을 지금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내야겠다는 생각 들고 맞아요. 여러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문장이었고요. 이 올리브 키터리지, 이 따뜻한 가슴 따뜻한 올리브 키터리지와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약간 블루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일단 저는 너무 오랜 시간 지금 진지해서 빨리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블루님? 네, 저도 어쨌든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이거든요. 힘들 때 읽으면 또 좀 힘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인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도 이 책이 특히 이 힘든 시기에 좀 도움이 좀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1년에 한 번씩 꼭 다시 꺼내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혹시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나요? 베를린 천사의 시라고요. SF, 판타지 뭐 이런 아, 영화인가요? 정말 철학적인 아주 네. 깊이 있는 영화고요. 그럼 다음 주에 빔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로 살롱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